안녕하세요. 예, 매경 자이언트 TV 안갑성 기자입니다. 자, 물가는 오르고 작년보다 경기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주식시장은 좋습니다. 세린메이 5월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을 무시하기라도 하듯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로 아무래도 K 배터리 주식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이제 K 반도체 주식들이 다시 한번 주식의 상승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제 6월, 이제 올해 2023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쯤에서 대한민국 대표 이코노미스트이신 홍춘호 박사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도 정말 절반이 벌써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요. 예, 시간 너무 빠른데 일단 작년에 엄청난 하락장을 뒤집고 올해 생각보다 강한 반등장이 이어져서 생각보다 연초에 상저하고 전망을 내놓았던 여러 증권사들이 좀 이제 민망해진 입장인데요. 박사님께서는 올해 일단 5월 말까지 이렇게 좀 생각보다 증시가 강했는데 왜 이렇게 좀 강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플레 꺾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인플레가 꺾였다.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3%대 진입하고 미국도 4%대 진입을 했는데 그 물가의 선행 변수 역할을 하는 여러 지표들은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하반기 잘하면 우리나라는 2%대도 보지 않을까 싶은 상당히 가파른 물가 하락이 예상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에 전력 요금이 문제긴 한데 그 정도로는 물가의 하락을 좀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한번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6%가 넘었어요. 6%. 많이 힘들었죠. 근데 최근에 저한테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상담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박사님 4% 초반에 보금자리론 그걸 받을지 아니면 3.7%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지 상담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 3.7% 변동금리요. 예. 저는 거의 얼마예요? 한 3% 떨어진 거예요. 고금리 지금 대출 상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 빨리 리파이낸싱 이제 금리 낮추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또 31일부터 오픈한다고 하니까 박사님께서도 열심히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그걸 겪으면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구나. 저는 정말 금리 떨어진다고는 봤지만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모르니까 결국 금리가 대출금리 기준 거의 3% 가까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장세, 그러니까 경기는 너무 안 좋지만 실적도 꽝이지만 금리 떨어진 데 따르는 주가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장이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빠르게 정리하면 물가가 빨리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서 금리도 내릴 기미가 일단 적어도 미국에서는 많이 기대감이 높아졌고 한국은 실제로 동결을 많이 이어가고 있어가지고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많이 잡혀서 내려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대출금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요즘 장안의 화제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많은데 이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전세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런 상환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매일같이 저희도 방송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주변 많은 또 구독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나 전세가 저점 찍고 매매가는 반등을 했다는데 전세가는 내년까지도 불안할 것 같고 어떻게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라는 주거 형태가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다 국민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세는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월세로 시장이 옮겨갈 텐데 그 과도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니까 이 전세 가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어떤 이전의 방향성의 신호 역할을 했는데 그건 이제 좀 사라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할 때 전세 비율 있지 않습니까? 예, 전세가율. 예,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가 6억이다. 그럼 역사적 평균이네.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면 이제는 그 비율이 좀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세는 좀 없어지지 않겠나.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전세 대출을 너무 장려하고 저금리로 더 나가서 보증보험을 해줬던 게 사실 이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전세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하고 그러니까 집주인의 신용도,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다들 집을 들어갔고, 더 나가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신용도나 DTI를 엄격하게 보는데 전세 대출할 때는 은행도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보증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 일종의 그 상대 크레딧
신용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시장이 벌어진 게 2020년, 21년에 그 갭 투자 장세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후유증은 앞으로 몇 년을 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리하면 주택시장은 저금리 덕분에 고점 대비 금리가 3% 빠졌는데 더 빠지겠어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만 전세에 이제 만기가 집중되는 시기들, 특히 2020년 이른바 임대차 3법이 7월에 발효가 됐으니까 7, 8월에 이제 3년 차에 도달하는 전세들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꽤 되지 않겠나. 전세가는 좀 더 떨어지고 역전세까지는 뭐 안 되겠죠. 왜냐면 집값이 오르면 역전세는 사라지니까. 다만 전세 사기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는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부동산 자체가 개별적인 특성이 워낙 강한 뭐 자산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역전세가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뭔가 변화를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 해주신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또 이 너무 부동산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 또 전체적인 또 경제 얘기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홍춘 박사님 모시고 저희 자이언트 TV에 출연하셨을 당시에 이제 당시 높아졌던 이제 시장 금리를 활용해서 좀 채권 투자에 좀 나서보라 이제 말씀을 작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주셨었는데요. 당시 기준으로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막 4%를 넘나드는 상당히 매력적인 금리 수준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초에도 뭐 여전히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채권 투자로 많이 몰려가셨고 여전히 이제 그 미국 국채라든지 한국 국채 ETF 형태로도 많은 개인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올해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 보니까 이제 3.76, 이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3.7대 이제 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지금 정도 레벨에서도 과연 이제 국채 투자가 어느 정도 매력도가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사고 있고요. 국채를 사고 있습니다. 네. 국채를 사고 있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쿠폰이 높을 때, 그러니까 뭐 분기마다 이자 주는 걸 쿠폰이라고 그러는데 그 쿠폰에 절대 금리가 높을 때 사서 채권은 그렇게 크게 그 위험이 없어요. 그냥 만기까지 그 현금 흐름이 확정돼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추가로 상승해서 채권 시장을 흔들어 놓는 일은 종종 벌어지지만 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꺾였고 앞으로도 인플레가 재부각될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보는 쪽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국채 금리 한 3.7이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내년 이맘때는 아마 이보다 금리가 높진 않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채권은 돈 벌거잖아요. 왜냐하면 3.7%라는 고정금리는 이미 수취한 데다가 금리마저 빠지면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레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국채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를 대상으로 뭐 커버드 콜 전략을 같이 병행하는 ETF가 뭐 이제 분배금 수익률 연 16%에 달해가지고 뭐 인기를 끌고 있는데 또 그에 반해서 환율이 지금 1,400원 위로 치솟은 상황인데 환율 내려갈 거 생각을 하면은 이거 채권 투자해봤자 이거 환율 한 차선으로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할 때 여기 올인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는 이유가 바로 지금 안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환율 리스크 때문이잖아요. 이 문제를 두 개가 대안이 있죠. 첫 번째는 H 붙어 있는 거 사는 거죠. 환해지 돼 있는 걸 삽니다. 근데 이제 환해지 된 상품을 사면 문제가 요새 환해지 할 때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 연 한 2% 가까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선물안으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선물한 환율이 현재 지금 환율보다 거의 한 20원 이상 낮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년 뒤에 달러를 다시 이제 우리가 백해야 되는데 그때 좀 안 좋은 환율로 우리는 반대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 포지션 들어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해지라고 돼 있는 표시가 있는 ETF들은 손실을 일단 감소하면서 그걸 사야 되니까 좀 추천하기 어려운 거죠. 먼저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바로 포트폴리오를 해지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떨어질 때 이익이 보는 자산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중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환율 떨어질 때 제일 좋은 자산이 뭐냐면 그 바로 주식이랑 금이거든요. 주식이랑 금.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졌다. 달러 약세잖아요.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뭐든 환율은 측정하니까 면 환율 떨어지면 달러 약세일 때는 이머징에 돈 온다. 또는 금을 비롯한 귀금속에 돈이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둘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 금, 미국 국채 이렇게 들고 있다면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이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수익이 좋아지겠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올인 베팅은 권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원화 주식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 주식이 지금 좋은데 2,600 근처 왔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요거 좀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미국 국채는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이제 국고채 관련, 이제 한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이제 국고채라고 보통 이제 통칭을 하는데, 국고채 관련 ETF나 아니면 개별, 요즘 국고채도 사실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이런 국고채 투자, 나아가서, 작년에도 사실 화제가 됐었죠. 6%의 트리플 A 신용등급의 한전채, 뭐 이런 부분을 대해서, 이런 채권, 아예 원화 채권을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걸 더 추천하죠. 예. 왜냐하면 환율 문제가 걱정 안 되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우리 국고채를 투자하게 되면 한국 주식에 대한 위험 해지 용도로는 좀 약하죠. 왜냐하면 환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달러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한국 경제가 기대대로 잘 가면 그냥 우리가 보유한 포트폴리오에서 돈을 벌면 되는데, 만에 하나 작년처럼 어려워지면 환율 급등하니까, 그래서 달러를 보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금 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 올해 좋아진다, 특히 환율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한국 국고채가 그 금리와 물가 하락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투자 수단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박사님의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운용 스타일이 한국 주식과 한국 국채, 그리고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 국채에 골고루 이제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고 계시고, 요거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각 자산군별로 배분 비율을 어느 정도로 좀 가져갈 것을 권고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는 이제 동일 비중인데, 예. 이게 제일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저는 좀 주식 비중이 좀 더 커져도 약간 더 인내할 필요 있지 않나. 리밸런싱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2.5 대 2.5 대 2.5 대 2.5 이렇게 4분의 1씩 투자를 하는 게 원칙인데, 올해 같은 해에는 저는 주식 쪽이 좀 더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보는 쪽이라서, 일단 이제 리밸런싱을 이제 비율 맞추기를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인내할 필요가 있는 해다. 올해는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을 너무 서둘러 할 필요는 없는 해 같다. 좀 들고 가야 되는 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 비중이 그래도 마음이 제일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헷갈리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4분의 1씩 시작하셔서 이제 투자금 배분하신 다음에 리밸런싱을 이제 가져가시되, 올해는 좀 더 이제 리밸런싱 빈도를 좀 낮추고 좀 그렇죠.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사실 많이 오른 것 같단 말이죠.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지금 엔비디아의 폭등을 이제 필두로 되게 좀 들떠 있는 상황인데요. 혹자는 뭐 엔비디아의 급등을 보고 이제 AI 버블이 시작됐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한국도 이제 당연히 반도체주랑 관련 AI 수혜주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이 과연 이제 과거의 버블의 재현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뭔가 AI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상승 초입 부분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버블은요, 버블이라는 지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지적하시던 분들이 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게 진짜 버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은 심각한 버블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왜 이런 쪽 테크 쪽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장이 좋으냐? 금리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특성이 뭐냐면, 전체 매출액의 적게는 10%, 많을 땐 30% R&D를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연구개발을 투자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이 상황에서 좋으냐 하면, 금리가 떨어지고 돈 빌리기 좋고 사람들이 돈을 자꾸 투자를 해주고 싶은 환경에서 이 테크 기업을 비롯한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새 일라이 릴리 같은 그런 기업들이 왜 그렇게 주가가 좋으냐면, 바이오테크 기업들로 돈이 엄청 몰리거든요. 최근에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신기술에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을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회사들이죠. 왜냐하면 매출액 20%, 30%를 연구개발에 쓴다라는 건 그거 제대로 성과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에게 좋은 밀물이 언제 오냐면 저금리 온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6% 대출금리가 지금 3% 대출금리가 됐다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되게 쉬울 거고 당장 엔비디아 바로 이번에 증자하는 거 보셨죠?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무조건 태우면서 가거든요. 그런 돈을 버닝한다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렇게 돈을 태우며 가는 기업들 입장에서 저금리 환경에서는 굉장히 혜택이 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아직 저는 어느 특정 기업들이 주가가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동의하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은 테크 쪽으로 가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까부터 이제 박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부분이지, 어쨌든 시장은 지금 이제 내년 이후에 또 빠르면 올해 말부터의 금리 인하 기대를 상당히 이제 이 가격에, 주식시장 자산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봐도 연준 주요 인사들은 또 물가 심리적인 기대 인플레 이제 인상 효과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뭔가 이 빠른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좀 자제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 이런 두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연준보다는 좀 앞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연준이 그 시장의 기대에 발맞춰서 금리를 안 내려주면 또 거꾸로 시장 금리가 좀 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좀 깎이는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요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미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 더 하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경기가 안 나쁘고 또 주식시장이 너무 급반등했잖아요. 특히 나스닥은 뭐 조정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는 금리 인상하고 싶어요. 그게 오버킬, 다시 말씀드려서 과도한 긴축이라고 할지라도 자산시장에 또 한 번 버블이 생기는 걸 보고 싶진 않거든요. 당장 지난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케이스실로 주택가격지수가 나왔는데 4월달 0.4% 올랐잖아요. 그 집값이 2달 연속 반등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꽃놀이패거든요. 금리 인상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는 이제 이야기 안 하잖아요. 뭐 기대 인플레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지. 그 기대 인플레 항상 아시는 것처럼 후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저는 그래도 꿈물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냐. 더 나가서 정부가 타겟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한 2% 전후인데 점점 지금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들이 가팔라지고 있는 건, 특히 작년 6월, 7월이 국제유가 최고치였잖아요. 130불까지 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특히 그 북해에 있었던 파이프라인 폭파 사건까지 있었던 게 지난해 여름인데요. 그런 여름 때 있었던 일들, 이벤트들이 지금은 전부 수면 아래로 떨어져서 국제유가 보면 간밤에 보면 70불이거든요. 작년 130불이 70불 했어요. 60불인가요? 대충 해도 거의 반토막에, 거의 반토막. 그리고 밀값이나 콩값은 반토막 더 났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은 3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원자재 가격이 패닉이 벌어지면서 빠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인플레가 날 요인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 지난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덜 떨어졌던 것도 중고차값 급등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고차값이라는 건 결국은 경기에 후행하잖아요. 경기가 좋다고 말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슬로우 다운 했고 불황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고 있을 정도로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여건인데, 아무리 사람들이 중고차를 사러 몰린다고 해서 그게 추세적인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 중의 반등이냐를 보면 하락 중 반등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여러 요인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목표 수준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지금은 주택시장 또는 주식시장의 가격이 저 좀 문제 아냐 싶을 때 한번 인상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계속되는 인상이냐 아니면 끝났냐 하면 저는 끝났다 쪽에 한 표, 그리고 내년 이맘때 금리는 지금보다 내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어쨌든 금리 뭐 연준에서 좀 천천히 내릴 것 같은 이제 각종 이제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 이번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는 이제 끝무렵에 있고, 이제 내년 말 정도 기준으로 현재 금리보다 그래도 정책 금리라든지 시장 금리는 좀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운이 지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항상 외부 충격이 벌어져서 결국은 불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 수준보다 금리를 되게 많이 올리면 실질적 금리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부담이 커질 때가 경제가 취약해지는데, 그때마다 2000년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 있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은데 고유가가 돼서 143불까지 유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너무 자극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고 그걸 끌고 가다가 부동산 버블이 터졌고 또 얼마 전 200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코로나가 왔잖아요. 경기가 안 그래도 좀 슬로우 다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들 걱정하는 게 야,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경제가 되게 취약한 상황인데 여기에 돌발 악재 하나 터지면 이거 바로 불황으로 간다. 운의 문제인데 제일 걱정했던 게 그래서 3월달 지방은행들 그 뱅크런을 다가 걱정했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미국 은행들이 건실히 그 전 2008년에 하도 세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생각보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은 안 다쳤다. 오히려 그 은행들은 돈 많이 벌고 있다. 그죠? JP 모건 실적 보고 다들 놀랐잖아요. 그래서 위너 테이크스 올이고 여기는 전부 어디나 다 결국은 탑 레벨에 있는 회사들이 좋구나.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히 노 랜딩 혹은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고 그런 노 랜딩,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생기니까 연준 입장에서 야 이럴 때 금리 미리 올려놔서 나중에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외부 충격 왔을 때 신속하게 금리 내릴 우리 버퍼 좀 이런 여유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고 살만하니까 저런 이야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는 그렇게 그 이야기에 충격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실질금리,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물가 상승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실질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부담은 실물 경기에 어디에선가 이제 충격으로 이제 취약한 연결고리가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은행이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을 필두로 이제 뱅크런이 벌어질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지역은행 섹터에서 이런 실물 위기가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 이게 또 기업의 연쇄도산이나 아니면 또 연체, 채무 불이행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 사태는 또 이제 완화가 된 것 같은 지금 분위기여서 그렇다면 신흥국 전통적으로 터키라든지 아르헨이라든지 최근 수백 퍼센트대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그런 신흥국에서 먼저 그럼 위기가 터지는 건지 취약한 고리는 대체 어디서 그럼 다음 이 위기가 터질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도 일단 그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이제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는 하이퍼 인플레에 외환 위기가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나라가 돼버린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나라죠. 2018년 때 1달러에 대해서 4리라에서 7리라 될 때 터키 난리가 났는데 지금 20리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 선거에서 이기는 걸 봐도 참 답답하고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튀르키예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조치들의 연속인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환율이 거기서 한 1달러에 4리라, 5리라 하다가 20리라 환율 3배, 4배 오르는 동안 이미 다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손절 상태일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그 상각을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데 금융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이 그렇게 그 나라들의 익스포저가 많은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손실로 바로 전환될 자산이 많은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 자금의 최근 동향을 보면 결국 일본이랑 유럽으로 그러니까 비달러 자산 중에서 옛날에는 이머징을 갔다면 요즘은 이머징은 우리 한국이나 좀 사주는 거고 대부분 넌 US 선진국으로 가는 것 같다. 따라서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 지난해 10월 같은 일만 없으면 또 그래도 큰 사태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건 또 이제 근데 저희가 100% 확신을 못하는 게 unknown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조 우리가 그 현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러니까 인지조차 못하는 상태를 unknown이라고 저희들 부르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9.11 테러였죠.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터져질 때가 이제 심각한 불황이 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세상 만사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한된 정보력을 가진 이머징 나라의 일개 이코노미스트에 불과하니까 unknown이 터지면 분명 문제는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스코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망원경을 가지고 열심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 보인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박사님께 또 개인적인 또 포트폴리오 운용 차원에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자금이 이렇게
넌 US 선진국, 특히 유럽이랑 사실 일본으로 대부분 이제 대표되는 시장들인데, 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일본에 이제 5대 이제 무역 상사에 이제 종합 상사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많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이 생각보다 실물 경기 침체가 나쁘지 않고, 연초에도 사실 지수상으로 보면은 사실 중화권 증시 대비해서 되게 수익률이 많이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과 유럽 이 시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계속 투자 메리트가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보이시나요? 모멘텀은 솔직히 미국보다 약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 모멘텀을 당할 선진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은 이렇게 금리를 올려놨는데도 플러스 성장한 거 보고, 우리 1분기 성장률 보고, 야, 이건 진짜 히드라다. 머리가 잘려도 죽지 않는, 그죠? 머리 수백 개 있는 히드라 같은 나라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걸 알게 되는 데 비해, 유럽이나 일본 데이터는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모멘텀, 경제 모멘텀은 언제 플러스 성장한다 이런 정도이지, 그게 강한 모멘텀은 안 보이니까, 결국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좋다. 특히 저금리 환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크 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좋다. 다만 이제 왜 글로벌 자금들이 유럽이나 또는 일본 가냐 그러면 너무 싸서. 특히 일본 좀 이야기하면 MSCI 저펜 기준으로 PBR이 1.2배. 근데 ROE가 8%가 넘는데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엔 약세 때문에 또 저평가도, 달러 기준 저평가도 심하고. 그래서 싸니까 또 저기 뭐 이제 부동산에 이어서 주식도 역사상 최고치를 뚫으러 지금 가고 있으니까 좀 한번 사보자. 그동안 비중을 너무 줄였으니까 이런 자금들이 좀 가고 있는 중이라 저 역시 일본 주식이나 유럽 주식 좋게는 보는데 메인 디시는 아니다. 아직은. 예, 메인 디시는 아니다. 어디까지 전에 미국 주식의 익스포저를 더 많이 글로벌 투자를 할 때는 미국 시장이 우선이고 너무 미국 주식 비중이 크면 그 리스크를 조금 우리 해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샀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를 샀다고는 하지만 뭐 지분의 대부분은 애플에 있다는 걸. 이게 5%도 안 되던데요. 지분의 대부분은 애플에 있다는 걸. 50%를 애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물가가 쭉쭉 사실 오르던 시대였으니까요.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금 투자에서도 이제 괜찮게 살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금 추세를 보니까 이제 박사님 조언 이후로 금 사셨던 분들은 거의 금값 최고점, 온스당 이제 2,000달러 살짝 고점까지 찍고 5월 초 기준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뭐 여전히 뭐 금 투자 이제서야 관심을 사실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역사적인 차트를 사실 차티스트 입장에서만 보자면 이거는 고점을 3번 찍고 이제 내려오는 뭔가 그런 차트가 보이는데, 뭐 이 금 투자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계속 필요성이 있는지 좀. 일단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면 뭐 우리 주식도 안 좋고 금도 안 좋은데, 달러가 또 초강세 갈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미국 정부가 파퓰리즘에 오염돼 버린 것 같잖아요. 적어도 트럼프와 바이든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나라 정치인들의 정책을 보면, 그러니까 국익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치 그 일자리 만드는 전도사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주지사나 상원의원처럼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전략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뚜둑이 패가지고 자기네 나라 일자리 만드는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 중국을 잡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좀 하는 일이 너무 좀 즉흥적이고, 또 중국 뚜둑이 패는 일에만 모든 걸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나라들이 이제 뭉쳐서, 러시아는 외환보유고 동결당했고, 중국은 이제 뭐 공공연한 적이고, 여기 튀르키예는 그 전쟁 난통에 엄청 전쟁 죽음의 상인처럼 돈을 벌고 있고, 인도는 딴 나라들이 전부 러시아산 원유 수입 못하게 하니까 이거 싸게 사들여가지고, 요새 경제가 좋은 게 그 우랄유라고 하거든요. 50달러도 안 해요 지금. 이걸로 경제가 좋단 말입니다. 요 네 나라의 중동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슬슬 중동에서 발 빼는 게 겁나는 걸 느끼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당장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는 위엔화 결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한 7나라, 6나라가, 브라질까지 하면 7나라 들이 자꾸 달러를 안 쓰겠다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물론 투자 통화로서 위안화의 매력은 거의 없지만 결제 통화로서 위안화의 매력은 꽤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거기 고정환율이니까 정부를 믿고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를 블록화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위안화 결제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결국 이게 기축통화 패권까지는 모르지만 달러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키는 요인은 맞지 않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서의 달러의 매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에겐 금이 좋은 투자 대안이 되거든요. 특히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또 요새는 인도까지 이 세 나라가 계속 요새 금을 사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금은 이런 그 패권이 바뀐다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패권의 이동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금을 선호할 수 있지 않냐 정도로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 금은 투자 매력이 지금 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위안화가 적어도 당장에 이 달러 패권을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그건 뭐 우리 예. 생애는 힘들 것 같은데 예. 패권까지는 아니어도 주요 경쟁자까지는 되지 않겠냐. 그러면 외환 보유고 수요, 달러에 대한 외환 보유고 수요는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정도죠.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경제 블록이 위안화 경제 블록이 만들어지면서 미국 국채라든지 뭐 달러화에 대한 좀 수요가 구조적으로 좀 줄 수 있다. 이런 측면 짚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박사님께서 또 작년 또 출연하셔가지고 또 리츠 투자의 필요성도 이제 항상 자산 배분의 일부로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리츠가 워낙 부동산 시장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미국 리츠뿐만 아니라 한국 리츠들도 대부분 가격이 많이 싸져 있다 자체는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이 리츠 그치고 지금 사봤자 싸진 건 알겠는데 한동안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 리츠도 다 같은 리츠가 아니고 사실 업종 섹터별로 되게 특성이 좀 다른 것만큼 이 리츠에 대해서도 좀 선별적으로 좀 오를 만한 먼저 오를 만한 좀 리츠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리츠 투자에 대해서는 좀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시 사고 있습니다. 역시 리츠도 사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대로 리츠는 이제 저가 매수하고 있고요. 리츠가 최근에 안 좋았던 이유는 이제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전체 그 집값이 빠지고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지방은행들이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그 거대 은행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부동산 PF 하듯이 예. 여기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안 좋고 그리고 돈을 뺀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리츠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다 저는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지수가 2달 연속 상승했고 특히 3월달 데이터는 상승폭이 확대됐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잖아요.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도 결국은 주거용 부동산 뒤를 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상업용 부동산 지수를 보면 3월에 다 반등했어요.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지방은행들의 연쇄적인 대출 회수에 대한 공포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지방은행, 지역은행에 대한 공포가 완화만 되면 이것도 싸게 됐다라는 매력들은 부각될 여지가 있는 거고 여기를 또 대출 회수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네. 가치가 떨어졌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리츠는 저는 되게 매력있다. 특히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봐도 지금 4% 초중반까지 왔거든요. 예. 뭐 이 정도.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러분 8%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큼 매력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공포가 만든 가격이었고 지금은 이제 불황, 특히 부동산 불황에 대한 공포가 만든 그 가격의 하락이었지만 이미 지수들은 돌아서고 있는데 리츠 지수는 못 오르고 있으니까 네. 주거용 중심으로 해서 한번 특히 그 오피스 쪽도 공실에 대한 공포가 너무 확대돼 있던 나머지 패닉이 났던 거니까 요런 쪽 그 물류라든가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경우는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나 제일 안 좋은 리츠는 몰입니다. 예,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에 다들 중독돼서 옛날처럼 몰링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비 올 때나 가는 거죠. 예.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쇼핑몰 리츠 이런 쪽 또는 너무 경기에 민감한 오피스 리츠는 아직 조금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주거용이나 데이터 센터나 물류 이런 쪽은 여전히 괜찮아 보여서 저는 뭐 그런
방금 이야기했던 선호되는 리츠에 대해서는 투자해 볼 만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잘 분산된 리츠 ETF를 사는 걸 추천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전부터 말씀해 주셨던 잘 분산된 리츠 ETF를 대표하는 게 VNQ. 그리고 예, 뭐 ETF SCHH 이런 SCHH. 예. 이런 미국 리츠들은 좀 저는 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주거랑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물류센터 리츠 이런 측면에서 먼저 좀 더 관심 거기에 가져보고. 가격 반등도 예. 나오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최근 리츠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박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지론 중에 하나가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생각 없이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뭐 무작정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선진국 대비 낮은 주주 환원율이나 뭐 아무래도 시클리컬 경기 민감 업종이 높은 이제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우량주 장기 투자보다 아무래도 세제상도 좀 단타, 좀 차익 매매, 주식 양도세를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냥 사고 파는 게 더 낫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 주식 시장에서 좀 효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좀 어떤 좀 큰 틀에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경기 민감주 투자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테크나 바이오 기업도 사실 뭐랄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테크나 바이오 기업은 불황에도 이익을 내잖아요. 엔비디아 보시면 또 일라이 릴리 보면 엄청나잖아요. 분명히 소비가 둔화됐는데도 거기는 매출이 늘어나는 이거야말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주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성장주가 없어요. 우리는 뭐냐 하면 워렌 버핏이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주식들만 있어요. 한국은 워렌 버핏이 이게 주주사 안에서 자기의 투자 실패를 참담하게 반성하는 구간이 바로 항공주에 투자했던 걸 자기가 그렇게 반성해요. 그래서 자기가 손실 보지 않고 빠져나온 것은 하늘의 도움이었다는 말까지 쓰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일단 진입장벽이 없는 산업은 절대 투자하지 말라가 워렌 버핏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사죠. 요새 뭐 우리나라 중학생들만 봐도 다 애플 갖고 싶어요. 이런 것처럼 전 세대에 걸친 명품으로 인식되는 주식들을 사야 되는데 한국에 그런 명품 주식은 없고 진입장벽 중국 기업들이 죽자고 들어오는 산업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배터리든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스마트폰이든 한국 잘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 산업 분야 4개에서 중국 기업 없이 지금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거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투자 규모가 과도한 회사는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엔비디아 워렌 버핏 안 들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매출액이 30% 20%씩 투자하잖아요. R&D 너무 많이 R&D만. 아니 뭐 그게 중요하죠. 근데 워렌 버핏은 그런 회사 되게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에게 환원은커녕 맨날 증자하는 회사를 그거 왜 사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워렌 버핏은 결국은 주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답을 잘해주고 주주에 대한 태도가 남다른 회사를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경영자가 되기까지 하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배당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인상하는 회사, 자사주 매입해서 계속 소각해주는 회사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그래서 한국의 외국인, 특히 이런 워렌 버핏 스타일 투자자들이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항공주는 주가 못 오르고 우리나라 주식은 영영 빠지냐? 아니죠. 폭락할 때 사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경기순환주 투자의 원칙입니다. 즉 뭐냐 하면 PBR이 0.8배, 0.9배 가까이 정도로 아까 일본이 1.2배라 그랬는데 우리는 종종 0.8배 가요. 그러니까 적자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순자산 가치보다 낮게 거래된다는 건 이 회사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회사 망한다 소리가 파다할 때 사야 되고 반대로 이 회사가 앞으로 끝없는 호황이고 슈퍼사이클 같은 이런 이상한 소리들이 나올 때 파는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조차 5만 전자 됐다가 지금 또 벌써 7만 전자. 뭡니까 이게? 지금 또 AI 슈퍼사이클. 재작년 10만 전자더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추세를 잡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뭐를 이야기해야 된다? 패닉 속에 사고 열광 속에 파는 거지. 그래서 퍼로, PER로 이야기를 하면 하이퍼에 사서 로우퍼에 팔아야 되는 거죠. 즉 PER이 굉장히 높을 때 적자 나서 PER 계산도 안 될 때 사야 되고요. 반대로 어마어마한 슈퍼사이클을 만나서 PER 5배, 6배도 안 될 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려우니까 PBR 보고 하자. 주당 순자산 가치가 1배 깨지고 0.9배 깨지고 심지어 0.8배 깨질 때는 사야 되는 거죠. 그게 작년 연말 그리고 그때 0.8배까지 갔거든요. 2100포인트.
근데 이제 지금 2,600이니까 거기서 한 25%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0.9배 후반. 이제 곧 1배 근처에 도달하거든요. 2,700 전후가 아마 1.0배일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적정가죠. 싸다고는 이제 말 못하는 거고. 네. 근데 뭐 아직은 저는 저금리 환경이 나오고 미국이 노랜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거기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또 저유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7, 8월이면 우리 무역흑자 난다며요. 네. 뭐 그러면 살만한 정도인 거지. 이제 열광적으로 살 때는 아니죠. 열광적으로 살 때는 작년 말 올해 초였죠. 아니면 작년 10월 레고랜드 때. 예. 뭐 이런 정도 아닌가 봅니다. 지금은 그냥 싸진 않지만 또 뭐 팔기는 좀 찝찝한 아직 열광적인 매수는 안 돌았으니까 저는 좀 홀딩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다가 좀 더 열광의 정도가 심해지면 또 매도를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표님께서 현재 이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로서 이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이제 연금을 잘 굴릴 수 있도록 이런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데요. 이 한국 주식에서는 정말 이제 장투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프리즘 투자 자문을 통해서 어떻게 개인분들의 연금 그리고 노후 대비를 좀 돕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캐치프레이즈를 하자면 국민연금 따라 투자입니다. 이번 3월달 국민연금 성과 보셨죠? 종합주가지수는 3월달에 2,500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거의 뭐 오른 게 없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작년에 80조 깨먹은 걸 올해 거의 다 만회했어요. 올해 60조 이상 벌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가는 아직 회복하려면 3,300포인트까지 가려면 멀고도 멀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투자 수익률이 작년 깨먹은 걸 3달 만에 다 만회했을까요? 왜 그렇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산에 잘 분산 투자해가지고 작년에 깨먹었을 때 열심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에 대해서 잘 분산했고, 두 번째가 뭐죠? 리밸런싱 했어요. 저가 매수. 많이 빠진 자산을 꾸준히 저가 매수함으로써 주가가 반등할 때 아주 싼 값에 있다가 올라오는 순간 조금만 올라와도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이거를 우리가 개인들이 따라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어렵죠. 왜? 첫 번째, 그렇게 국민연금처럼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려니 난 정보력도 없고 이거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정보력의 부족. 두 번째가 뭐냐면 2100포인트일 때 국민연금처럼 리밸런싱, 저가 매수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동으로 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제가 만들고 있는 프리즘 앱입니다. 그래서 로보어드바이저고요. 근데 국민연금 따라 투자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인연금, 연금저축이죠. 거기다가 퇴직연금, IRP, ISA, 종합관리계좌, CMA 계좌까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운용 서비스를 통합해서 해드리는 유일한 자문사입니다. 예. 3월 달에 출시를 해서 이제 2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은 고객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순항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리즘 투자 자문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사실 앱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금방 이제 프리즘 투자 자문에서 개발한 앱 다운로드 받아서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홍춘욱 박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경제 전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잘 운용하시고 노후 대비 또 자기 자산 굴리기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훨씬 편안하다. 금리 떨어질 때 자산시장에서 금리는 중력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모든 가격을 떨어뜨리는데요. 금리가 올해 작년보다는 못 오르거나 내릴 가능성이 높은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너무 단타보다는 조금 지그시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것에 따른 자산 가격들의 반등을 더 기대해봐도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금리 인하와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도 빵빵해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 양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